남편이 죽고 나서야 제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남편의 카드 한 장으로 살았습니다. 마트에서 콩나물 하나를 사도 남편 휴대전화로 문자가 갔습니다. 뭘 샀어? 왜 이렇게 늦었어? 국은 새로 끓였어? 아침밥도 저녁밥도 늘 그날 새로 한 밥이어야 했습니다. 남은 국을 올리면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지요. 나는 남은 국 안 먹잖아.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암에 걸렸고 저는 병간호를 하다 저까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저는 처음으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남은 국을 데워 먹었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잠이 오기 시작했고 밥맛이 돌아왔고 병원 검사 수치도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든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아팠던 건 몸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64세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제 이름의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남편 장례식이 끝난 뒤 제 삶에 처음 생긴 변화였습니다. 한정숙은 아침 5시 반이면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잠이 줄어든 것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 박성철의 아침밥 때문이었지요. 성철은 68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작은 철물 유통업으로 시작해 지금은 제법 큰 건물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자수성가한 남자라고 말했습니다. 빈손으로 시작해 여기까지 왔으니 대단하다고도 했지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성철은 부지런했고 계산이 빨랐고 남에게 쉽게 기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의 그는 조금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방식대로 해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었어요. 돈도 시간도 식사도 아내의 외출까지도 말입니다. 정숙은 올해 64살이었습니다. 성철과 결혼한 지 꼭 30년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이미 결혼해 집을 떠났고 지금 집에는 두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거실은 깨끗했고 주방도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부족할 것 없는 노부부의 집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정숙에게 그 집은 늘 조용히 긴장해야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부엌 불을 켜자 차가운 싱크대와 식탁이 드러났습니다. 정숙은 먼저 쌀을 씻었습니다. 전날 밤 밥솥에 남은 밥이 조금 있었지만 그것은 아침상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성철은 남은 밥을 싫어했습니다. 아침밥은 반드시 그날 새로 지은 밥이어야 했지요. 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날 끓여둔 미역국이 냄비에 조금 남아 있었지만 정숙은 새 냄비를 꺼냈습니다. 멸치 육수를 올리고 물을 썰고 두부를 준비했습니다.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가 새벽 부엌에 작게 울렸습니다. 정숙의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순서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생선을 굽고 남편 약까지 식탁 오른쪽에 놓는 일. 30년 동안 거의 같은 방식으로 반복된 하루였습니다. 6시가 조금 넘자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성철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실내복 위에 회색 조끼를 걸쳤고 머리는 깔끔하게 빗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흐트러진 모습을 싫어했습니다. 밥 됐어? 정숙은 가스레인지 불을 낮추며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성철은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식탁 오른쪽에 놓고 화면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행동은 습관이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정숙이 쓰는 카드 결제 문자가 모두 들어왔습니다. 정숙의 지갑에는 카드가 한 장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카드도 정숙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성철 명의의 가족 카드였습니다. 생활비는 그 카드로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들으면 부족함 없는 배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트에서 두부 하나, 세제 하나를 사도 성철에게 문자가 갔습니다.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몇 시 몇 분에 결제했는지, 모든 것이 남편에게 알려졌습니다. 처음엔 정숙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돈 관리를 잘하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안정된 것도 남편 덕분이라 여겼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관리라기보다 감시에 가까웠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랬습니다. 정숙은 마트에서 콩나물과 달걀, 그리고 자신이 먹을 작은 요구르트 한 묶음을 샀습니다. 결제하고 5분도 지나지 않아 전화가 왔습니다. 뭘 그렇게 샀어? 정숙은 마트 입구에 서서 대답했습니다. 콩나물이랑 달걀이요. 요구르트도 조금 샀어요. 집에 요구르트 없었어? 제가 먹으려고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필요한 것만 사. 그 말에 정숙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요구르트는 냉장고에 넣어두고도 며칠 동안 손대지 못했습니다. 괜히 남편 눈에 띌까 봐서였습니다. 아침상이 차려졌습니다. 성철은 밥그릇을 들고 밥알 상태를 보듯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국 한 숟가락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정숙은 맞은편에 앉지 않고 잠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성철이 먼저 먹기 시작해야 마음이 놓였기 때문입니다. 간이 좀 약하네. 성철이 말했습니다. 정숙은 얼른 대답했습니다. 조금 더 넣을까요? 됐어. 그냥 먹지. 그 말은 괜찮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넘어가겠다는 뜻이었지요. 정숙은 그 차이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철은 식사를 하며 뉴스를 틀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반찬 그릇을 조금씩 밀어주었습니다. 생선 가시를 발라 작은 접시에 따로 놓고 국그릇이 비기 전에 다시 살폈습니다. 그 모든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슬펐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오래 눈치 보며 살아온 몸이 먼저 움직이는 일이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자 성철은 휴대전화를 들고 거실 소파로 갔습니다. 정숙은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은 환해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갔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 손을 잡고 어린이집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숙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자신도 아이들을 챙기느라 정신없는 아침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바빴습니다. 아이들 도시락, 학원비, 준비물, 병원, 학교 행사. 정신이 없었지만 적어도 움직일 이유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딸 수지는 결혼에 분가했고 아들 현우도 자기 가정을 꾸렸습니다. 집에는 남편과 자신만 남았습니다. 조용해지면 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해진 집안에서 남편의 시선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외출을 해도 이유가 있어야 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시간을 말해야 했습니다. 카드를 쓰면 금액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밥상은 늘 새로 차려야 했습니다. 정숙은 그 모든 것을 30년 동안 큰 소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가끔 딸 수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아? 그럴 때마다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 원래 그래. 그 말은 변명이기도 했고 체념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스스로를 달래는 주문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참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야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지나 정숙은 장을 보러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지갑 속에는 남편 명의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성철은 현금을 쓰면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다고 싫어했습니다. 나갔다 올게요. 정숙이 말하자 성철은 소파에서 눈을 들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어디? 마트요. 저녁거리 좀 사야 해서요. 국거리 있어? 오늘은 소고기 묵국 하려고요. 성철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와. 정숙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 가방 안의 카드를 한번 만졌습니다. 카드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도 있다는 것을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그것은 생활비였고 허락이었고 동시에 보이지 않는 줄이었습니다. 마트에 가는 길 정숙은 잠깐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창가에는 혼자 커피를 마시는 여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읽고 어떤 사람은 휴대전화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장면을 조금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커피 한 잔쯤 마실 수 없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카드를 긁으면 문자가 갈 것입니다. 성철은 분명 물을 것입니다. 혼자 커피는 왜 마셨어? 정숙은 결국 카페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주 평범한 오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별일 없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무언가가 아주 오래전부터 조금씩 닳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달아가는 소리가 이제는 예전보다 더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정숙은 마트에 다녀온 뒤에도 한동안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는 일은 평범했습니다. 소고기 한 팩, 무 한 조각, 두부, 콩나물,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생선 한 마리, 늘 사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산대 앞에 서면 손이 먼저 굳었습니다. 카드를 내미는 순간 정숙은 거의 자동으로 남편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곧 문자가 갈 것입니다. 금액이 찍힐 것입니다. 마트 이름도 찍힐 것입니다. 몇 시 몇 분에 결제했는지도 찍힐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며 살 줄 몰랐습니다. 카드 한 장이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물건인 줄만 알았지요. 하지만 정숙에게 그 카드는 편리함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허락받은 생활비, 설명해야 하는 소비, 그리고 언제든 질문이 따라오는 작은 감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는 길, 정숙은 다시 카페 앞을 지나쳤습니다. 아침에 보았던 창가 자리에는 다른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조용히 창밖을 보고 있었지요. 그 모습이 이상하게 오래 눈에 남았습니다. 정숙은 잠시 멈췄습니다. 커피 한 잔 정도는 마실 수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왜 마셨어? 누구 만났어? 집에 커피 있는데 왜 밖에서 사 먹어? 묻지도 않은 남편의 말이 먼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마트 봉투 손잡이가 손가락을 눌렀습니다. 그 정도 무게는 익숙했습니다. 정말 무거운 것은 봉투가 아니었지요. 집에 도착하자 성철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성철은 화면을 보면서도 정숙이 들어오는 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정숙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좀 많았어요. 성철은 휴대전화를 들어 화면을 보았습니다. 결제가 10시 42분인데 지금 11시 15분이잖아.
정숙은 잠깐 멈췄습니다. 마트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였습니다. 중간에 카페 앞에서 멈췄고 횡단보도 신호도 기다렸습니다.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명하는 순간 더 초라해질 것 같았습니다. 길에서 좀 천천히 왔어요. 다리 아파? 아니요. 그럼 왜 천천히 와? 정숙은 장바구니를 부엌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비닐봉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냥요. 성철은 그 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이유를 원했습니다. 정확한 이유, 납득할 수 있는 이유, 자기 기준에 맞는 이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말은 대개 불성실한 대답으로 여겼지요. 그냥이라는 게 어디 있어.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에서 장 본 것을 꺼냈습니다. 물을 씻고 고기를 꺼내고 두부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손이 바쁘면 말이 줄었습니다. 말이 줄면 싸움도 줄었습니다. 정숙은 그렇게 30년을 배웠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소고기 묵국을 끓였습니다. 국물은 맑게 냈고 고기도 얇게 썰었습니다. 성철은 기름진 것을 싫어했습니다. 생선은 너무 오래 굽지 않았고 김치는 작은 접시에 새로 담았습니다. 밥도 새로 했습니다. 저녁 6시 반. 성철은 늘 그 시간에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밥그릇을 놓고 국그릇을 놓고 수저를 정리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6가지 반찬이 놓였습니다. 누가 보면 정성스러운 밥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숙에게 그 밥상은 사랑보다 의무에 더 가까웠습니다. 성철은 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낫네. 칭찬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제는 마음에 안 들었다는 뜻도 함께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이네요.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철은 밥을 먹다가 물었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뭐 샀어? 국거리랑 생선이요. 그 요구르트는?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요구르트요? 결제 금액이 좀 많던데. 정숙은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힘을 조금 더 주었습니다. 지난번에 산 건 아직 있어요. 그럼 왜 금액이 많아? 소고기 샀잖아요. 성철은 밥을 씹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별일 아닌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조금씩 달았습니다. 저녁 밥상에서조차 자신이 영수증처럼 확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딸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은 결혼에 분가한 지 몇 년 되었습니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늘 어머니의 기색을 살피는 아이였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먹었지. 아빠도? 응, 먹었어. 수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좀 피곤한데. 정숙은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성철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볼륨은 크지 않았지만 정숙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아빠 또 뭐라 했어? 아니야. 내 아버지 원래 그렇지. 그 말은 너무 익숙했습니다.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 나쁜 뜻은 없는 사람.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 그렇게 말해야 딸도 덜 속상하고 자신도 덜 비참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원래 그런 게 다 괜찮은 건 아니잖아.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말은 조용했지만 정확했습니다. 정숙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알고 있다고 해서 당장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너희 아버지 평생 고생했잖아. 엄마도 고생했어.
그 말에 정숙은 잠시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준 것이 얼마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응, 듣고 있어. 엄마도 사람인데 왜 맨날 아빠만 맞춰줘. 정숙은 베란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져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저녁 시간이 지나고 있었지요. 그 많은 집 안에도 말하지 못한 사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숙은 그 생각을 하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꾸니? 왜 못 바꿔?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지. 그 말은 정숙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살던 대로, 참던 대로,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렇게 살면 적어도 집은 조용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로 들어오자 성철이 물었습니다. 누구야? 수진이요. 뭐래? 그냥 안부요. 성철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지 마. 애들 걱정한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더 이상 새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작은 일이 더 있었습니다. 정숙은 몸이 무거웠습니다. 전날 밤 잠을 설쳤고 속도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새 국을 끓이지 않고 어제 남은 소고기 묵국을 데워 올렸습니다. 국은 맛이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정도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괜찮기를 바랐습니다. 성철은 식탁에 앉자마자 국그릇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말했습니다. 이거 어제 국이지? 정숙은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많이 남아서요. 데우면 괜찮을 것 같아서. 성철은 얼굴을 굳혔습니다. 나는 남은 국 안 먹잖아. 정숙은 그 말을 들은 채 잠시 서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말일 수 있었습니다. 그냥 취향을 말한 것일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정숙에게는 그 말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남은 국 안 먹잖아. 나는 기다리는 거 싫어하잖아. 나는 카드 함부로 쓰는 거 싫어하잖아. 나는 늦는 거 싫어하잖아. 30년 동안 이어진 많은 문장들이 그 한마디 뒤에 줄지어 서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 끓일게요. 정숙은 그렇게 말하고 국그릇을 들었습니다. 성철은 신문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됐어. 시간 없으니까 그냥 먹지. 그 말에 정숙은 더 멈췄습니다. 먹겠다는 말이었지만 이미 밥상은 차가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국그릇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지 않았습니다. 부엌 쪽으로 돌아서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물소리를 틀었습니다. 물이 손등을 때렸습니다. 정숙은 그 소리 속에 자기 숨을 숨겼습니다. 성철은 식사를 했고 집안은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본다면 별일 없는 아침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은 밥을 먹고 아내는 설거지를 하는 풍경, 오래된 부부의 일상. 하지만 정숙은 그날 처음으로 선명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괜찮은 걸까? 그 질문은 작았습니다.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긴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피곤함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30년 동안 쌓인 말들, 참은 순간들, 설명해야 했던 소비들, 늘 새로 차려야 했던 밥상들이 이제 몸 안쪽 어딘가에서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요. 그 질문이 생긴 뒤로도 정숙의 하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여전히 새밥을 했고 저녁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국을 새로 끓였습니다. 마트에 다녀오면 결제 문자를 의식했고 전화가 오면 걸음을 멈추고 받아야 했지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성철도 예전과 같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국간을 보고
뉴스를 틀고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겼던 말들이 오래 남았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이 이제는 가끔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다고 달라질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64살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30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각자의 집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남편에게 따지고 싸우고 바꿔달라고 말하는 일이 가능할지 알 수 없었지요. 그녀는 다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 그냥 조용히 살면 되지.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철이 아침 식사 자리에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평소라면 밥을 다 먹고도 반찬을 한 번 더 집어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국도 반쯤 남겼습니다.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입맛이 없으세요? 성철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속이 좀 안 좋아. 병원 가보실래요? 됐어. 며칠 그러다 말겠지. 그 말은 평소 성철다운 말이었습니다. 그는 남의 약한 모습을 싫어했고 자기 몸이 불편하다는 말도 쉽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날 그의 손을 보았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등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늘 단단하던 사람이 아주 조금 작아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성철은 식사량이 줄었고 밤에는 자주 깼습니다. 속이 더부룩하다며 물을 찾았고 가끔은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불안해졌습니다. 이번 주에 병원 예약해요. 성철은 TV를 보다가 대꾸했습니다. 괜찮다니까. 정숙은 처음으로 조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은 얼굴이 아니에요. 성철이 정숙을 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말에 기분 나빠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정숙을 더 불안하게 했지요. 검사는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혈액 검사에서 CT 검사로, 다시 조직 검사로 넘어갔습니다. 병원 복도는 늘 차갑고 길었습니다. 정숙은 성철 옆에 앉아 번호가 불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성철은 말이 없었습니다.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엄지손가락만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서 정숙은 남편의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던 날 의사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추가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으로 보입니다. 정숙은 순간 의사의 말이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성철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크고 단단하던 남편의 어깨가 처음으로 내려앉아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도로 위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지요. 집에 도착해서야 성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오늘 들은 얘기 애들한테 바로 하지 마. 정숙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왜요? 괜히 걱정시킬 거 없어. 그래도 알아야죠. 성철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남편은 상황을 자기 방식대로 통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병까지도, 걱정까지도, 가족에게 알리는 순서까지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단순히 답답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숙도 겁이 났습니다. 남편이 무너질까봐 두려웠고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감당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막막했습니다. 치료가 시작되자 집안의 시간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원 예약, 항암 치료, 약 시간, 식사 조절, 체온 확인.
성철의 하루는 정숙의 하루가 되었습니다. 정숙은 새벽에 일어나 죽을 끓였습니다. 기름기 없는 반찬을 만들고 약 봉투를 날짜별로 나눴습니다. 병원에 가는 날이면 가방에 물병, 손수건, 진료카드, 검사 결과지를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성철은 병이 깊어질수록 더 예민해졌습니다. 잠시라도 정숙이 보이지 않으면 불렀습니다. 여보. 정숙이 부엌에서 대답했습니다. 네. 어디 있어? 죽 데우고 있어요. 빨리 와. 정숙은 불을 줄이고 방으로 갔습니다. 성철은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물 좀 줘. 물병은 침대 옆 탁자에 있었습니다. 성철 손이 닿는 곳이었지요. 하지만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컵에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픈 사람이니까, 병든 사람이니까, 지금은 참아야 하니까, 그렇게 자신을 달랬습니다. 딸 수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걱정했습니다. 엄마, 간병인 쓰자.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낯선 사람 싫어하잖아. 그래도 엄마 혼자 어떻게 해? 내가 해야지. 누가 하니? 수지는 답답한 얼굴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엄마도 사람이라고. 그 말에 정숙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사람인 거 알아. 정숙은 작게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잖아. 수지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숙의 몸도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한 줄만 알았습니다. 밤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 줄 알았고 식사를 대충 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체중이 줄었습니다. 속이 자주 불편했고 밤에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가끔은 싱크대 앞에 서 있다가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래도 정숙은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성철의 치료 일정이 먼저였고 약값과 병원비 정리가 먼저였고 남편이 먹을 죽을 끓이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수진이 정숙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괜찮아. 맨날 괜찮다고만 하지 말고 검사 좀 받아. 나중에 언제?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까지 쓰러지면 나는 어떡해. 그 말에 정숙은 처음으로 병원 예약을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 딸을 더 올리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무거웠습니다. 의사는 정숙에게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더 정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진료실 의자에 앉아 손가락을 꼭 맞잡았습니다.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병원에서 듣던 단어들이 이제 자기에게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조용했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숙은 성철에게 바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죽을 데우고 약을 챙기고 물을 따랐습니다. 성철은 침대 위에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갔다 왔어? 정숙은 잠시 멈췄습니다. 네. 뭐래? 정숙은 대답을 미뤘습니다. 좀 더 검사하자고 해요. 성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까지 아프면 나는 어떡하라고. 그 말은 걱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정숙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에게는 또 다른 짐처럼 들렸습니다. 당신까지 아프면 내가 불편해진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철은 더 묻지 않았고 정숙도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병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몸에 생긴 병, 아내의 몸에 생긴 병,
그리고 30년 동안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쌓여 생긴 보이지 않는 병. 그날 밤 정숙은 병원 복도에서 받아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진단서와 검사 일정표가 무릎 위에 놓였습니다. 글자는 분명했지만 현실감은 없었습니다. 성철은 방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얕고 불규칙했습니다. 정숙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아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창밖 아파트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지요. 그녀는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 밥상을 차리고 약을 챙기고 병원 가방을 들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이제 자신의 진단서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계속 버티면 무엇이 남을까? 그만두면 무엇을 잃을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정숙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아팠고 자신도 아팠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마음 놓고 쉴 곳은 없었습니다. 그날 정숙은 처음으로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선택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어두운 거실 한가운데서 그녀는 아주 작은 질문 하나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위기를 나는 어떻게 넘겨야 하지? 성철의 병은 천천히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숙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늘 강한 사람이었고 무슨 일이든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가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병은 성철의 성격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식사량은 더 줄었습니다. 목소리도 작아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시간보다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지요. 예전 같으면 작은 일에도 바로 지적하던 사람이 이제는 물 한 컵을 들 힘도 없어졌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운함도 많았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말들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픈 남편을 보면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흐려졌습니다. 미운 사람도 병들면 작아졌고 무서웠던 사람도 고통 앞에서는 한 사람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자기 치료 일정도 미뤄가며 성철 곁을 지켰습니다. 딸 수지는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 치료도 제대로 받아야 해. 정숙은 약 봉투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 상태가 이러니 엄마도 환자야. 그 말에 정숙은 손을 멈췄습니다. 환자.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챙기는 사람으로 살아왔지 챙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중에 할게. 정숙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대답이 거절이 아니라 살아온 습관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철은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정숙을 찾는 일은 더 잦아졌습니다. 여보. 네.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가지마. 정숙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성철은 눈을 감은 채 손을 조금 움직였습니다. 정숙이 그 손을 잡자 그는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없으면 나는 못 살아. 그 말은 예전 같으면 무겁게 들렸을 것입니다. 또 자신을 붙잡는 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강한 척하던 사람이 평생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던 사람이 끝내 자기 두려움을 인정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정숙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철의 마른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젊은 시절 돈을 벌겠다며 밤낮 없이 일하던 손이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린 손이기도 했고 정숙의 삶을 오래 붙잡아둔 손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한 가지 얼굴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걸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성철은 병원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녀들이 곁에 있었고 정숙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기계음만 작게 이어졌습니다. 성철은 눈을 뜨고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정숙이 몸을 숙였습니다. 뭐라고요? 성철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밥. 정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 마지막까지 밥상이었는지, 집이었는지, 아니면 평생 곁에 있던 정숙을 부르는 말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다 괜찮아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정숙은 자신이 처음으로 남편을 달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눈치를 보며 맞추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사람을 편히 보내기 위해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성철은 며칠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남편분도 참 대단한 분이셨지요. 정숙은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습니다. 울기도 했고 울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눈물은 나왔지만 그 눈물의 이름을 알 수 없었습니다. 슬픔인지, 허전함인지, 분노인지, 안도인지,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날 밤 정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그대로였습니다. 성철의 슬리퍼가 현관 옆에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그가 늘 앉던 자리가 눌려 있었습니다. 식탁 오른쪽에는 그가 휴대전화를 놓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집안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어? 뭘 샀어? 왜 늦었어? 국은 새로 했어? 그 말들이 사라진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정숙은 부엌에 섰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지만 밥을 새로 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서 남은 국을 꺼냈습니다. 전날 딸이 끓여두고 간 국이었습니다. 냄비에 붓고 데웠습니다. 국물이 끓는 동안 정숙은 멍하니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래도 되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남편은 남은 국을 싫어했습니다. 정숙은 30년 동안 그 말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은 국과 식은 밥을 앞에 두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목이 메었습니다. 자유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슬퍼서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낯설었습니다. 며칠 뒤 수지는 정숙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미루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병원 일정이 사라지자 자신의 일정이 처음으로 달력 위에 올라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던 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치가 조금 안정되고 있습니다. 정숙은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좋아진 건가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치료도 계속 봐야 합니다. 다만 몸이 긴장 상태에서 조금 벗어난 영향도 있을 수 있어요. 정숙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긴장 상태,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자신이 긴장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사의 입을 통해 처음 듣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몸부터 챙기자. 정숙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장을 보고 누군가는 커피를 들고 걷고 있었습니다. 모두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정숙은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야겠지.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예전에 정숙이 쉽게 하지 못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은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밥을 새로 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은 시간에 먹었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누웠습니다. 마트에 가서도 필요한 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먹고 싶은 과일 하나를 골랐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그 카드는 아직 성철 명의의 카드였습니다. 정숙은 잠시 카드를 바라보다가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결제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에게는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소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식탁 위에 과일을 올려두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여전히 남편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흔적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정숙의 병도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완전히 가벼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떠올리면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미움과 미안함, 안도와 슬픔이 서로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정숙은 자신의 몸을 뒤로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병원 예약을 하고 자기 시간에 밥을 먹고 자기 마음이 불편하면 잠시 멈추기로 했습니다. 완전한 해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달라졌습니다. 정숙은 그날 밤 거실 불을 끄기 전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앉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 옆에 정숙 자신의 자리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며칠 동안 지갑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남편 성철 명의의 카드 한 장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생활비처럼 쓰던 카드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약국에서 약을 사고 병원비를 결제하던 카드였지요. 그런데 이제 그 카드는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카드 앞면에는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이름을 손끝으로 한번 문질렀습니다. 이름 하나가 참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 카드가 편리한 줄 알았습니다. 돈 걱정 없이 쓰라고 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카드는 정숙의 생활을 이어주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묶어두는 끈이었습니다. 그 끈을 끊는 일이 쉬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당연히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행에 가려니 마음이 자꾸 뒤로 물러났습니다. 내 이름으로 카드를 만든다고? 그 말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딸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끝나고 은행 같이 가자.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꼭 오늘 가야 하니? 미루지 말자. 엄마 생활도 이제 정리해야지.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살던 방의 문을 처음 여는 사람처럼 작은 일에도 긴장이 되었습니다. 병원 진료는 짧게 끝났습니다. 의사는 수치가 조금 안정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치료를 이어가며 몸을 돌보면 된다고 했지요. 정숙은 진료실을 나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물 한 병을 건넸습니다. 엄마 어때? 그냥 괜찮다더라. 괜찮다는 말만 하지 말고 엄마도 좀 믿어.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 정숙은 물병 뚜껑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좋아진다는 게 이상해. 뭐가? 내 아버지 가고 나서 내가 좋아진다는 게. 수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 안에 담긴 죄책감을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참 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야.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알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그렇지가 않네. 수지는 어머니 손등을 가볍게 덮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이제는 엄마부터 챙겨. 그 말은 전에도 들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명령처럼 들리지 않았고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은행으로 갔습니다. 정숙은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젊은 사람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대출 상담을 하고 누군가는 통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은행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숙에게는 그곳이 낯설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일이 너무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창구 직원이 불렀습니다. 한정숙 고객님. 정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따라갔습니다.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본인 명의 카드 발급 원하시는 거죠? 정숙은 잠시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정숙은 손에 쥔 신분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정숙.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이름이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이름으로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이상하게 가슴이 조금 떨렸습니다. 창구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서류를 출력했습니다. 정숙에게는 큰일처럼 느껴졌지만 세상에는 아주 평범한 절차였지요. 서명을 할 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수진이 그것을 보았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정숙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카드 신청이 끝나고 은행을 나왔을 때 정숙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힘든 일을 끝낸 사람처럼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축하해. 정숙은 민망한 듯 대답했습니다. 카드 하나 만든 걸 뭘 축하해. 엄마한텐 큰일이잖아. 정숙은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작은 행정 절차였지만 정숙에게는 30년 동안 멈춰있던 자기 이름을 다시 꺼내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수지는 정숙에게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요양원 한번 둘러보자. 정숙은 바로 얼굴을 굳혔습니다. 내가 왜 요양원에 가? 그냥 보는 거야. 결정하자는 거 아니고. 사람들이 뭐라 하겠니? 멀쩡한 사람이 요양원 간다고. 수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버리려는 게 아니야. 그 말에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의 눈에 물기가 살짝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이제 돌봄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평생 챙기기만 했잖아.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서럽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늙었다는 확인 같았고 집에서 밀려나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말한 곳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깨끗한 건물, 넓은 정원, 밝은 식당, 작은 도서실, 음악 감상실이 있었습니다. 병원처럼 차갑지 않았고 집처럼 조용하지만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혼자 지내기 불안하신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치료와 생활 관리를 함께 받으시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숙은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노란 꽃이 피어 있었고 누군가는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자가 정숙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냥 둘러보러요. 여자는 밝게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둘러본다더니 눌러앉았어요. 오미자예요. 정숙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한정숙입니다.
자기 이름을 말하는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까 은행에서처럼 이름이 조금씩 몸에 다시 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미자는 손에 든 컵을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차 괜찮아요. 사람 눈치 안 보고 마실 수 있어서 더 맛있고. 정숙은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눈치 안 보고 마시는 차.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별일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정숙에게는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며칠 뒤 정숙은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수진과 함께 상담을 조금 더 받았습니다. 바로 입소를 결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집을 떠나는 것도 두려웠고 남편의 흔적을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정숙은 요양원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수진이 결제하려 했습니다. 정숙이 손을 막았습니다. 내가 할게. 엄마가? 정숙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발급받은 카드가 아직 빳빳한 모습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카드를 꺼내 계산대에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짧은 소리와 함께 결제가 끝났습니다. 누구에게도 문자가 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마셨어? 누구랑 마셨어? 얼마였어? 아무 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영수증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차 한 잔 값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숫자 위에 자기 이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어때? 정숙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조금 따뜻했고 조금 쌉싸름했습니다. 이상하네. 뭐가? 별거 아닌데 마음이 좀 편해. 수진은 웃었습니다. 울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됐어. 정숙은 창밖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꽃은 크지 않았고 바람도 세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예전 집안의 조용함과 달랐습니다. 예전의 조용함은 말을 삼키게 했습니다. 이곳의 조용함은 숨을 쉬게 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정숙의 병도 계속 살펴야 했고 집 정리도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마음도 단번에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보면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고 어떤 날은 미안했고 어떤 날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정숙은 알 수 있었습니다. 회복은 큰 결심 하나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카드 한 장, 누구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차 한 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기 이름을 말하는 일, 그런 작은 일들이 모여 사람을 조금씩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 운전대를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천천히 생각해. 급하게 안 해도 돼. 정숙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보자. 그 말은 수진에게 한 말이기도 했고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정숙은 이제 조금씩 배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만 사는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요. 어쩌면 이제야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법을 처음 배우는 중인지도 몰랐습니다. 정숙은 프리미엄 요양원에 들어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간호사가 약을 챙겨주고 복도 끝 상담실에서 몸 상태를 확인받는 일도 어색했지요. 무엇보다 이상했던 것은 아무도 정숙에게 묻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갔어? 뭘 샀어? 왜 늦었어? 국은 새로 했어? 그런 말이 없는 하루가 처음엔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무언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한동안 식사 시간에도 자꾸 시계를 봤습니다. 누군가의 밥상을 차려야 할 것 같았고
누군가의 약을 먼저 챙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조용함은 조금씩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감시가 없는 조용함,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조용함, 그리고 자기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조용함이었지요. 아침이면 정숙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요양원 정원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이 피었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목련이 지고 있었고 지금은 작은 장미들이 길가에 낮게 피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정원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걷는 속도는 빠르지 않았습니다. 몸이 완전히 나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병원 진료도 계속 받아야 했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날에는 여전히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래도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이제 자기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하면 쉬었습니다. 속이 불편하면 식사를 줄였습니다. 불안한 날에는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참았을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걸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오미자가 정숙을 그림 교실로 불렀습니다. 정숙 씨, 오늘도 안 오려고? 정숙은 복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웃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못 그려요. 여기 잘 그리려고 오는 사람 없어요. 그냥 손 움직이려고 오는 거지. 정숙은 결국 따라갔습니다. 작은 교실에는 흰 도화지와 색연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창밖 정원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아주 작은 꽃 하나를 그렸습니다. 선은 삐뚤었습니다. 색도 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림 아래 이름을 적을 때 정숙은 잠시 멈췄습니다. 한정숙, 그 세 글자를 천천히 적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의 엄마도 아니고 그저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종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은 어머니 방에 들어오자마자 작은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엄마가 그린 거야? 정숙은 조금 민망한 듯 대답했습니다. 그림이라고 하기도 뭐하지. 예쁜데. 꽃이 좀 삐뚤어졌어. 수진은 그림을 들고 웃었습니다. 삐뚤어져도 엄마 그림이잖아.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삐뚤어져도 내 것, 서툴러도 내 것.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오래전부터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조금 편해 보여. 정숙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편한 게 뭔지 몰랐는데 요즘 조금 알 것 같아. 다행이다. 수진의 목소리가 살짝 젖었습니다. 정숙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딸도 그동안 많이 참았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보며 답답했을 것이고 아버지를 보며 미웠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말을 삼켰을 것입니다.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응, 엄마. 그동안 너도 힘들었지.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더 힘들었지. 아니야. 보는 사람도 힘들었을 거야.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시간을 천천히 인정하는 침묵이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아들 현우가 찾아왔습니다. 현우는 처음엔 요양원 입소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방식에 익숙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가족은 집에서 버티는 거라고 생각했고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을 조금은 낯설어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정원에서 친구들과 웃는 모습을 본 뒤 현우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현우는 방 안에서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왜? 제가 예전엔 엄마 마음을 잘 몰랐어요. 정숙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가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 먹여 살렸으니까 그걸로 다 된 줄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답답했는지는 제대로 생각 못했어요.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다. 죄송해요. 현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손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이제 알면 됐다. 그 말은 쉽게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상처가 사라졌다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과거를 붙잡고만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병을 겪으며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정숙은 서랍에서 남편 성철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성철은 젊은 시절의 단단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감 있고 고집세고 세상에 지지 않을 것 같은 얼굴이었지요. 정숙은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미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운함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연민도 있었습니다. 성철 역시 가난을 두려워했고 무너지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고 통제와 책임을 헷갈렸습니다. 그렇다고 정숙의 30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상처였습니다. 참아온 시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사진 앞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당신 미웠던 날도 많았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래도 고생한 것도 알아요. 우리 아이들 먹이고 키우느라 당신도 평생 쉬지 못했지.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눈가를 한번 훔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도 좀 살아보려고요. 그 말은 남편을 버리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말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하루를 살아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요양원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입소자들이 그린 그림들이 복도 벽에 걸렸습니다. 정숙의 작은 꽃 그림도 그곳에 걸렸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정숙. 정숙은 그 이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크게 뛰지는 않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 한가운데가 조용히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삶이 완벽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병은 계속 살펴야 했고 외로운 날도 있을 것입니다. 남편 생각이 나는 날도 있을 것이고 지난 세월이 아깝게 느껴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숙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늦게 시작한 삶도 삶이라는 것을요. 작은 자유도 자유라는 것을요. 그리고 사람은 아주 늦은 나이에도 자기 이름을 다시 배울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정숙은 정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바람은 조용했고 햇빛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가만히 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참 괜찮네. 그 말 하나가 정숙의 남은 인생을 향한 조용하지만 단단한 시작이었습니다.